2009년 11월 13일. 김서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이다. 당시 27세였던 서연은 해병대 UDT 수중 폭파대 출신의 엘리트 경찰관이었다. 극한 상황에서의 정밀 작전, 수중 침투, 폭파물 처리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녀는 경찰 특수부대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완벽한 전사라고 불렀다. 해병대 시절 서연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다. 영하 10도 바다에서의 야간 침투 훈련, 48시간 무잠 생존 훈련, 극한 상황에서의 순간 판단력 테스트.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동기들 중 절반이 중도 포기할 때도 서연은 끝까지 버텨냈다. 전역 후 경찰이 된 그녀의 경력은 화려했다. 사격 특급, 채술 특급, 대테러 작전 40여 회 성공, 인질 구출 작전 23회 성공. 상관들은 그녀의 승진을 기정사실로 여겼고 동료들은 그녀와 함께 작전에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홍대 근처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서연에게는 평범한 야간 순찰이었을 뿐이다. 마약에 취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도주했고 서연은 단독으로 추격에 나섰다. 해병대에서 단련된 체력과 경찰에서 쌓은 경험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누비며 범인과의 거리를 좁혀가던 서연.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실루엣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 범인의 체격과 비슷한 실루엣. 0.3초의 판단 시간. 해병대에서 수년간 훈련받은 반사신경이 작동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탕! 총성이 울렸고 누군가 쓰러졌다. 서연이 급히 다가가서 확인한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다. 쓰러진 것은 범인이 아니었다. 박민수 32세 두 아이의 아버지. 매일 밤 가족을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성실한 가장이었다. 그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범인을 피해 도망치다 우연히 그 골목으로 들어선 것뿐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박민수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총알이 심장을 관통한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8살 아들은 아빠가 왜 안 일어나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한다. 법정은 정당방위라고 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는 게 공식 판결이었다. 검찰도 경찰도 언론도 모두 서연을 옹호했다. 동료들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위로했다. 모두가 서연을 용서했다. 서연 자신을 제외하고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5년이 흘렀다. 마포구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서연 경위. 42세 키 165cm, 몸무게 58kg의 단정한 여성. 주민들에게는 우리 서연이로 불리는 다정한 동네 경찰관이다. 매일 아침 8시 파출소 앞을 지날 때마다 김복순 할머니가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신다. 서연아, 오늘도 고생 많다면서 따뜻한 미소로 격려해 주시는 그 순간이 서연에게는 하루의 시작이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경찰관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상인들이 순찰 중인 서연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줄 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길 잃은 강아지를 찾아주고 이웃 간의 소음 문제를 중재하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동시에 서연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새벽 5시마다 혼자 하는 체력 훈련이 그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시간, 그녀는 여전히 해병대 시절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었다.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5km 조깅. 그리고 권총분해 조립 연습까지. 15년이 지나도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근육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 그녀가 매일 밤 박민수의 얼굴을 꿈에서 마주한다는 것을. 왜 나를 죽였느냐고 묻는 그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다는 것을. 그의 두 아이가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돈다는 것을.
서연의 책상 서랍 깊숙이에는 15년 전 신문 스크랩이 보관되어 있다. 해병대 출신 경찰관 추격 과정에서 시민 5인 사격. 무죄 판결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박민수의 얼굴이 실려 있다. 그 사진 속 미소를 볼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무너진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용서란 무엇인가? 실수였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가? 법적 무죄가 도덕적 무죄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 나는 박민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가? 15년간 답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어느 화요일 오후 2시경이었다. 파출소는 한산했고 서연은 오전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와 자전거 도난 신고건을 처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상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서연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갑자기 파출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선두에 선 최진호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달이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수차례 경찰서를 드나든 전과자였다. 뒤를 따르는 2명의 부하는 그보다 어려 보였지만 똑같이 거친 인상이었다. 서연이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다. 15년간 다져진 침착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시절 습득한 본능적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했다. 이들은 평범한 민원인이 아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온화했다. 최진호가 파출소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야, 여기 경찰 맞나? 이렇게 한산하네. 아줌마 혼자야? 부하들이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한가하네요. 경찰 1명밖에 없고 그것도 아줌마 1명. 서연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단순한 시비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해병대에서 배운 상황 판단법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최진호가 책상에 손을 탁 치며 몸을 기울였다. 우리 형님이 어제 여기서 곤욕을 치렀다며. 박경호 형님 말이야.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술에 취한 박경호가 동네 상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자신에게 연행되었던 일. 그는 상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서연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그를 연행했을 뿐이었다. 박경호 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로 정식 입건되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냉정했다. 최진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당한 법적 절차? 야야야, 이 아줌마 참 웃기네.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아?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파출소 앞 상황을 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우리 형님은 이 동네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 그런 분을 감히 연행해서 구치소에 넣었다는 거야.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온화함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이 말을 듣고 최진호가 더욱 비웃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 야, 이 아줌마 완전 교과서네. 현실을 모르나 봐? 그때 최진호가 서연의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연이 입양한 조카와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이었다. 15년 전 사건 이후 서연에게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거의 없었는데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조카를 맡아 키우게 된 것이다. 그 아이가 서연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이 애는 누구야? 딸이야? 최진호가 사진을 흔들며 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경고하는 톤이었다. 해병대 시절 극한 상황에서 적에게 마지막 경고를 할 때의 그 목소리였다.
최진호는 오히려 더욱 재미있어 했다. 아, 이 아줌마가 화를 낼 줄도 아네. 겨우 동네 파출소 경찰 주제에 우리한테 명령해. 부하 중 하나가 거들었다. 형님, 이런 아줌마 경찰한테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요? 그냥 교육 한번 제대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의 말은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최진호가 서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야, 경찰이라고 다 똑같은 경찰이 아니거든. 겨우 동네 파출소에서 민원 처리나 하는 주제에 우리 형님한테 까불면 안 되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5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최진호는 계속해서 도발했다. 아, 맞다. 들어보니까 이 아줌마 예전에 큰 사고 쳤다며? 그래서 여기 좌천된 거 아니야? 서연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15년 동안 숨기려고 했던 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부하가 거들었다. 아, 그 얘기? 무고한 사람 쏴 죽인 그 사건? 이 순간 서연의 세상이 흔들렸다. 15년 동안 억누르고 숨겨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죄책감, 분노, 자책감이 뒤섞이면서 그녀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15년간 단련된 자제력이 아직은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최진호가 조롱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야,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살인자 주제에 정에 타령하면 안 되지. 이 말을 들은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15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죄책감이 폭발 직전까지 올라왔다. 살인자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 밤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박민수가 쓰러지던 순간 병원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던 모습,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15년 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15년 전 해병대 시절의 김서연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최진호가 박수를 치며 비웃었다. 오, 아줌마가 협박을 하네. 야, 이거 재밌는데?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이 깨운 것이 무엇인지를. 15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짜 김서연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진호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모든 것이 변했다. 번개 같은 움직임이었다. 서연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첫 번째 공격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해병대에서 수백 번 연습한 근접전 기술이 몸에 각인된 대로 자동으로 실행되었다. 최진호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15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부하 중 하나가 당황하며 달려들었으나 서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먹을 피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복부를 정밀하게 타격한 후 연결 동작으로 그의 무릎을 걸어 넘어뜨렸다. 마지막 부하는 뒤에서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으나 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백킥으로 제압했다. 해병대 시절 익힌 360도 상황 인식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불과 30초 만에 3명의 남자가 모두 제압되었다. 서연은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닥에 쓰러진 세 사람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으나 서연의 표정은 차분했다. 15년간 숨겨왔던 그 기술들이 전혀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진호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다. 이 아줌마가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여자가 순식간에 자신들을 제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서연이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해병대 UDT 출신. 전국 경찰 격투대회 3년 연속 우승.
사격 특급, 채술 특급. 최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야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15년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꺼내면서 차분하게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협박, 불법 침입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채우면서도 서연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분노와 허무함이 그녀를 감쌌다. 그들을 제압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15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30분 후 경찰차가 3명의 용의자를 싣고 떠났다. 서연은 파출소를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창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 이번 일이 과연 끝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첫 번째 사건은 그저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6시경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파출소 앞에 검은색 SUV 3대가 나타났다. 차들이 멈추면서 차례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차에서 4명, 두 번째 차에서 4명, 세 번째 차에서 3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박경호 본인이었다. 박경호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얼굴에는 수많은 싸움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조직폭력배의 보스다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이 계집애가. 박경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감히 우리 애들을 건드렸다는 거지. 서연이 파출소 밖으로 나왔다. 11명의 남자들이 반원형으로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각자 손에는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강목 등의 무기를 들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상점 문을 서둘러 닫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도 집 안으로 피했다. 거리는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박경호가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야, 너 그 유명한 김서연이구나. 내 부하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다며?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박경호 씨,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말입니다. 박경호가 비웃었다. 더 큰 죄? 야, 이 계집애가 끝까지 까불어. 그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야들아, 시작해. 11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연의 움직임은 예술 그 자체였다. 15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해병대에서 배운 근접 전술, 경찰 특수부대에서 연마한 제압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첫 번째 공격자가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으나 서연은 매트릭스처럼 몸을 뒤로 젖혀 피했다. 그리고 즉시 반격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두 번째 공격자가 쇠파이프로 옆에서 공격해왔으나 서연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무기를 빼앗은 후 그대로 그를 제압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격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으나 서연은 연속 기술로 둘 다 제압했다. 한 명은 어깨 던지기로, 다른 한 명은 발차기로. 나머지 공격자들도 차례로 무력화되었다. 권법, 발법, 유술, 레슬링. 모든 격투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마지막으로 박경호가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덤벼들었으나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백킥으로 박경호를 제압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공격자까지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불과 5분 만에 11명의 남자가 모두 제압되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솜씨였다. 서연이 숨을 고르며 쓰러진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이제 만족하셨나요? 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주민들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저게 우리 서연 경위님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승리의 기쁨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그 어두운 감정들이 올라왔다. 분노, 허무함, 그리고 끝나지 않는 죄책감.
11명의 남자를 혼자 제압했다는 성취감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경호가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다. 이런 괴물 같은. 서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괴물은 당신들입니다. 박경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무리 많은 적을 쓰러뜨려도 자신의 마음속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파출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서연은 혼자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생각했다. 나는 승리했다. 11명의 남자를 혼자 제압했다. 예전의 실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가? 승리했는데도 마음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다. 서연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으로는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서연의 머릿속에 오늘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최진호가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겨우 동네 파출소 경찰 주제에, 살인자 주제에 정에 타령하면 안 되지. 이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서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살인자. 그래, 나는 살인자다.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5년 전 그 사건을 다룬 기사였다. 신문 헤드라인에는 해병대 UDT 출신 경찰관, 추격 과정에서 시민 5인 사격. 무죄 판결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이 기사 속 사진을 바라봤다. 피해자인 박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32세,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민수 씨 32세.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문장들이 서연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단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 평범한 삶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끝나버린 것이다. 서연이 사진 속 박민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무리 그들을 이겨도 아무리 정의를 실현해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연이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 그때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 자신도.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용서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 무겁고 멀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갔으나 서연은 여전히 그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진정한 적은 밖에 있지 않았다. 내 안에 있었다. 15년 동안 키워온 분노와 자기 혐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이것들이 진짜 적이었다. 오늘 11명의 남자를 제압했으나 정작 제압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어둠이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래서 더욱 절망적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15년 전 그 사건이 자꾸 떠올랐고 박민수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도 함께 떠올랐다. 이 모든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걸. 3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평소와 같이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일상은 계속되었으나 그녀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11명을 제압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주민들은 그녀를 더욱 든든하게 여겼다.
정작 서연 자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파출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똑똑. 실례합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3개월 전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최진호였다. 그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개월 전에 그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다.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다. 최진호 씨, 뭐하러 왔습니까?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겸손함이 배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면서 손에 든 편지 한 통을 보여줬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앉으세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다. 그날 경희님한테 얻어맞고 나서 처음에는 화만 났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며칠간은 그 생각뿐이었죠. 언젠가 나가서 반드시 그 계집을 혼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진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편지를 내려다봤다. 구치소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8살짜리가 쓴 편지였는데 최진호가 편지를 서연에게 내밀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서연이 편지를 받아들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다.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울어요. 왜 울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집에 와요. 사랑해요.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8살 아이가 쓴 편지치고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최진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정말 머리가 찡해졌어요. 8살 딸아이가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거든요. 아내는 남편 이야기만 나와도 울고 딸은 자기도 나쁜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고. 최진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나쁜 놈이 누구인지. 경희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구나. 제가 진짜 악한 거였구나. 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15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해주더라고요. 경희님이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왔는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작은 파출소에서 속죄하며 살고 있는지. 최진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경찰관은 15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을 거다. 매일 밤 그 사람 꿈을 꾸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다라고.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때 또 깨달았어요. 진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경희님은 1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분한테 살인자라고 말했던 거죠. 최진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경희님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놈이 악한 거죠.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건 실수였지만 저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일부러 하는 게 진짜 악한 거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결심했어요. 나가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딸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그리고 가장 먼저 경희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최진호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최진호를 바라봤다.
그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3개월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고개 드세요. 최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최진호 씨, 딸을 위해서라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최진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진호가 일어서려 할 때 서연이 말했다. 최진호 씨. 네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서연이 말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최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파출소를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목격하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다.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용서라는 단어가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박경호였다. 3개월 전 11명을 이끌고 파출소를 습격했던 그 박경호가 혼자서 그것도 정중한 태도로 파출소 문을 두드렸다. 경위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박경호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거친 인상은 그대로였으나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그 차가운 살기는 사라지고 대신 묘한 겸손함이 보였다. 박경호 씨, 무슨 일입니까? 박경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진호 형님 만나고 왔어요. 서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최진호가 나한테 구치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경위님이 어떤 분인지도, 15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박경호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진호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연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다. 진호가 말하더라고요. 형님, 우리가 진짜 악한 거였어요. 경위님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라고. 박경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다. 경위님, 제가 알아봤어요. 경위님이 지난 1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주민들한테 어떤 분이셨는지. 박경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이는 우리 동네의 천사라고. 누구보다 먼저 와서 할머니들 안부 묻고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밤늦게까지 동네 순찰 돌고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서연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일상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경위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돈이나 권력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박경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 분한테 저는 무슨 짓을 한 거죠? 11명이나 데리고 와서 무기까지 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경호가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경위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서연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저는 지금까지 주먹이 센 놈이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겁주고 무서워하게 만드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박경호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위님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11명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서연의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경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경호가 일어나서 깊게 인사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습니다. 경위님께 배운 대로. 박경호가 파출소를 나간 후 서연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최진호의 변화가 박경호의 변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15년 동안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스스로는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는 것을. 용서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 피해 다니던 그 골목을 지나가기로 결심했다. 15년 전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골목이었다. 최근의 변화들을 목격하면서 서연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 길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 한쪽 벽면에는 작은 추모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박민수를 기리는 것이었다. 15년 전에 설치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이 플래카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 씨.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님? 서연이 돌아보니 4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박민수의 아내 이영희 씨였다. 15년이 흘렀지만 서연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정에서 봤던 그 모습이 기억났다. 서연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이영애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15년 동안 가끔 이 길에서 당신을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민수의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당신 때문에 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영애 씨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영애 씨가 말을 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당신도 그 일로 고통받고 있다는 걸. 서연이 고개를 들어 이영애 씨를 바라봤다. 제 친구가 이 동네에 살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15년 동안 이 작은 파출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이영애 씨가 플래카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남편이 항상 말했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라고. 서연의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15년 동안 그 실수로부터 많은 걸 배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오셨고요. 이영애 씨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며칠 전에 최진호라는 젊은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남자가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달았다면서. 자기도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 이영애 씨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일로 인해 당신이 변화되었고 당신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떻게 저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이영애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라고 깨달았거든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건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제 남편도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고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15년 동안 저는 민수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왜 그때 그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고요. 이영애 씨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는 용서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당신 자신을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15년간 단단히 얼어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경찰관님, 제 남편이 천국에서 보고 있다면 당신이 15년 동안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할 거예요. 이영애 씨가 플래카드에서 꽃 한 송이를 꺾어 서연에게 주었다.
이제 제 남편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 모두 평화로워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서연이 꽃을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애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세요. 최진호 씨, 박경호 씨.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 변화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가 만드는 기적이 아닐까요? 석양이 지면서 두 여성이 나란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서연의 마음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로운 기운이 찾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박민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파출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서연 경위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청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박민수의 아들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15년 전 그때 8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23세 청년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박민수, 민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박민수가 제 아버지입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훈. 지훈이구나. 그때 그 아이가. 박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한테서 들었어요. 경위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이 일어나서 그에게 의자를 권했다. 앉으세요. 박지훈이 앉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위님이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신지.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박지훈이 손을 내밀어 서연의 말을 막았다. 경위님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박지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그 경찰관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분도 나처럼 가족이 있을 거다. 그분을 원망하면 우리 가족이 불행해진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8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크면서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지훈이 계속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이 동네 소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경위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 친구들을 통해서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 경위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동네의 천사야라고. 고등학교 때는 직접 이 동네에 와서 경위님을 멀리서나마 봤어요. 주민들과 따뜻하게 인사하시는 모습,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그때부터 절 알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신다는 게. 박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트라우마와 치유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되었죠. 경위님이 15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졸업 논문으로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썼어요. 경위님과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물론 실명은 밝히지 않고. 서연이 깜짝 놀랐다. 논문을요? 네. 그 논문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되며 용서는 약한 자의 포기가 아니라 강한 자의 선택이다라고. 박지훈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위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애초에 용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고였으니까요. 그리고 경위님은 그 사고로 인해 더 큰 선을 행하며 살아오셨으니까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상담 심리사가 되어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경위님처럼 말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그 순간 서연은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박지훈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경희님, 이제 진짜로 자유로우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사세요. 6개월이 더 지났다. 동네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다. 최진호는 이제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걸을 뻔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도 너희들 같았어. 세상이 다 내 적인 줄 알고 살았지. 근데 진짜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더라. 최진호의 진정성 있는 상담에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경호는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제 정식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거친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인들을 돌보는 박경호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였다. 그의 예전 부하들도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요양보호사가 되었고 어떤 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되었다. 모두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선택했다. 이런 변화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다. 최진호의 딸은 반에서 가장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되었다. 박경호의 아내는 남편의 변화에 감동받아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변화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진호가 상담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경호가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개인의 용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실감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마포구 마포동, 기적의 동네로 불려. 범죄율 80% 감소, 자원봉사 참여율 전국 1위. 기사는 이 동네의 변화를 상세히 다뤘다. 과거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 어떻게 모범 지역으로 변했는지, 그 중심에 있던 한 경찰관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주인공은 변화를 선택한 사람들 각자였다. 최진호, 박경호, 그리고 그들을 따라 변화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영웅들이었다. 1년이 지났다. 같은 파출소, 같은 동네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파출소 앞에는 주민들이 가져온 꽃들과 감사 인사들이 가득했다. 우리 동네 천사 김서연 경위님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현판도 걸려 있었다. 서연이 파출소에서 나와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주민들과의 인사가 더욱 따뜻해졌다. 서연아, 오늘도 고맙다. 김복순 할머니가 여전히 커피를 건네주셨다.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하죠. 서연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길 모퉁이에서 최진호가 딸과 함께 다가왔다. 지금의 최진호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경희님 안녕하세요. 최진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딸아이도 활짝 웃으며 경찰관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아, 최진호 씨. 요즘 어떠세요? 경희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도 상담센터에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냈고요. 최진호의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줌마, 우리 아빠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박경호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모시고 나타났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희님, 박경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1년 전에 그 험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경호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보람있죠. 경희님이 보여주신 길이니까요. 휠체어의 할머니도 서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경찰관님 덕분에 우리 경호가 이렇게 착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박경호 씨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15년 전 사건이 일어난 그 골목을 지났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박민수의 추모 플래카드 앞에 서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고요. 바람이 불어와 플래카드의 꽃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마치 박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파출소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숨어 있었다. 최진호의 변화, 박경호의 변화, 그리고 그들로 인해 변화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것은 용서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용서란 약한 자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 펼쳐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점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대화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 서연. 15년간 잃어버렸던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그녀에게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누군가를 이기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일까? 서연은 11명의 남자를 혼자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진짜 강함은 그것이 아니었다. 진짜 강함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였다. 그리고 용서란 정말 약한 자들의 선택일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용서는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있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당신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실수했던 자신,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 본 적이 있는가? 용서는 쉽지 않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 어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 마치 물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장처럼 용서의 힘은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서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게 만들어간다. 당신도 용서라는 이름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해보라. 그러면 분명히 당신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